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사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살게 됐어요. 한평생을 교직 생활에 몸담고 있던 남편은 저와 세 딸만 남겨둔 채 먼저 하늘로 떠났답니다. 제 남편은 살아생전에 딸들에게 엄격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갈 길은 비켜가고 편한 길로만 살게 하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이죠.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저희 딸들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답니다. 하지만 자식 일이란 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 일이던가요? 그동안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말동무 삼아서 사연 튜브를 자주 들었었는데 저처럼 자식 일로 속 타들어 가시는 분들 사연도 많이 들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도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저는 둘째 딸만 떠올리면 참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정도로 제게 큰 실망을 안겨준 자식이죠. 남의 자식 욕해봐야 소용없다더니 둘째 딸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남의 사연 들으면서 맞장구 치면서 욕하다가 울고 웃던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제 딸들은 하나같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 없이 딸만 셋이었던 제게 사위도 3명이나 있었지만 둘째 사위 말고는 제대로 잘 지내본 적도 없었고요. 돌이켜보면 첫째 딸과 셋째 딸은 팔자가 하나같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팔자일까 싶어요. 시작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맏언니라 먼저 결혼했지만 이혼도 그만큼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 큰딸이 결혼할 남자라며 데려왔을 때는 큰 사위가 허우대 멀쩡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저 잘 살 줄 알았던 큰딸이 어느 날 엉망이 된 몰골로 친정에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큰딸을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깜짝 놀라서 방에 있다가 거실로 달려나왔죠. 큰딸은 저와 남편을 보자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다 말해봐. 꼴은 이게 다 뭐야. 그 사람이 저 때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대로 못 살겠어요. 이제는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어떻게 더 살아요. 저는 큰 사위에게 맞았다는 큰딸의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딸을 어르고 달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후로 취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했다는 겁니다. 큰 사위는 집에서 뻔히 놀고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안 하고 그저 어질러 놓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더럽혀진 집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됐다면서 큰딸이 목 놓아 울며 말하더군요.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참다 못한 남편이 큰 사위에게 전화해서 별별 욕을 다 했네요. 저는 큰딸을 품에 안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시 건강했던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큰딸이 어릴 때부터 속 얘기를 안 하고 의젓했는데 그 힘든 일을 겪고도 혼자 소가리를 했을 생각을 하니까 어미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라도 오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거실 구석에 누워있던 큰 사위놈을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라도 제가 미리 눈치를 챘다면 큰딸이 사위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라도 제대로 뜯어내고 싶었는데 집불도 없는 놈 탈탈 털다가 폭력적인 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셋째 딸에게도 비극이 생겼습니다. 막내 사위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였어요. 그러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일하러 간 막내 사위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는 막내딸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이제 어떡해요? 뭐?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길래 응급실로 다가? 모르겠어요. 간호사도 의사도 일단 기다려 보라는데 너무 겁이 나요, 엄마. 무섭다면서 울먹이는 막내딸의 전화를 받고 저와 남편은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긴 시간 대수술을 받게 된 막내 사위는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아군이 들었길래 첫째와 막내가 모두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되나 마음이 비통했어요. 옛말에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죠. 집안의 큰일을 2번이나 겪은 남편이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암 판정을 받게 된 남편은 둘째 딸의 결혼식은 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말년에 제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딸들도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둘째 딸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도 척척 잘하고 자기 할 일은 야무지게 챙기던 딸은 아빠처럼 선생님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마침내 둘째 딸은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둘째 딸을 유독 예뻐했는데 결혼식도 못 보고 갔으니 그 마음은 편했을까 싶네요.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셈도 빠르고 영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할 때도 선생님인 본인 직업에 걸맞는 남편을 고르고 골랐어요. 아마 선이며 소개팅이며 제일 많이 하고 결혼한 자식은 둘째 딸일 겁니다. 그렇게 명절에 과일 고르듯 골라온 둘째 딸의 예비 남편은 얼굴만 봐도 인상이 선하고 착해 보였어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던 두 사람은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처음 둘째 사위를 봤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웃는 모습도 선하고 맑아서 길에서 침 한 번 못 뱉어 봤을 것 같은 건실한 청년 같았죠. 그리고 둘째 사위도 넉살 좋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딸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던데. 네,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처음 인사 와서 어색할 텐데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장모님 하고 부르며 예쁜 말만 골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을 차려줬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집만 골라 한다더니 밥도 어찌나 복스럽게 먹던지 둘째 사위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밥 한 그릇 더 달라며 빈 그릇을 내밀더군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꼭 아들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면서 감탄을 늘어놓는 둘째 사위의 너스레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편해졌답니다. 꼭 오래 본 사이처럼 금세 친해졌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저는 작은 술상을 차려서 딸과 예비 사위랑 셋이 둘러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둘째 사위에게 잔을 한 잔 따라주며 넌지시 말했어요. 참 잘 컸네. 부모님이 아들 잘 키우셔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어. 살아 계셨으면 그러셨겠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저 초등학교 때 지병 앓다가 먼저 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사범대학교 다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내가 괜한 말을 꺼냈네.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둘째 사위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픔이라고는 모르고 곱게 자랐을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사위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갔어요. 힘들었을 텐데 엇나가지도 않고 사범대학까지 나와서 중학생을 가르친다니까 사람이 더 달라 보였답니다. 게다가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낸 둘째 사위의 지난 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딸과 살다가 힘든 순간이 와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사는 게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째 사위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결혼을 축복해줬어요. 저는 먼저 하늘로 간 남편과 예비 사돈을 대신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딸과 사이가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잘 살기를 바랬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양주 남한강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둘째 사위가 정말 아들처럼 저를 챙겨줬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 둘째 사위는 꼭 전화를 해서 제게 안부를 물었어요. 장모님, 요즘 비 많이 오는데 침수 피해는 없으세요? 아유, 서울에도 난리가 났어요. 난 괜찮어. 비 많이 오는데 괜히 운전하지 말고 버스 타고 조심히들 다녀. 걱정 마세요. 제가 조만간 찾아뵐게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더우면 덥다고 괜찮냐면서 수시로 전화하는 둘째 사위를 보니까 꼭 제 아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딸들도 어쩌다가 한번 전화하는데 둘째 사위가 저렇게 자주 전화해 주니까 내심 좋았습니다. 가까운 동네 친구도 사위랑 어쩜 그렇게 친하냐며 부러워했어요. 사위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남양주로 저를 보러 와줬습니다. 둘째네 부부는 결혼하고 금방 아이가 생겨서 손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둘째 사위가 혹시 제가 손자 보고 싶어 할까봐 알아서 꼭 저희 집을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자주 오고 가면서 안부도 묻고 사는데 안 친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없다는데 저는 둘째 사위 덕에 말년에 아들의 손자까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사위가 내려온다고 하면 딸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신경 써서 만들곤 했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위가 꼭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을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전구도 갈아주고 벽에 걸린 메뉴판을 새로 걸어주거나 했죠. 저는 여름에 땀을 흘리며 에어컨 청소까지 하는 둘째 사위에게 시원한 식혜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그만하라니까. 내가 청소업체 불러서 하면 된다니까. 이것 좀 마셔. 이런 거 금방이에요. 이런 아르바이트 해봐서 저도 거의 전문가예요. 장모님, 먼지 날리는데 밖에 잠깐 계세요. 둘째 사위는 땀으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 걱정을 해주면서 나가 있으라면서 말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위 좋아하는 음식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소라도 때려잡아서 크게 한 상 차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저녁 둘째 딸과 사위랑 밥을 먹으면서 갈비찜을 사위 앞에 밀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챙겼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저를 보며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고 사위가 아들인 줄 알겠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가게 옆집 사장은 사위가 아들인 줄 알아. 저는 딸의 말에 장난을 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사위도 이제는 아들이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참 사위를 보니까 자식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었답니다. 금지오겹 잘 키운 자식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사위가 부모 품이 그리웠나 싶어서 서울 올라갈 때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도 챙겨줬어요. 저한테 잘하는 만큼 둘째 딸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낳고 나면 안 싸우던 부부도 자주 싸운다는데 둘째 사위는 알아서 척척 육아를 잘 도우며 살았습니다. 둘째 딸의 말로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가벼운 말싸움도 해본 적이 없다며 말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야무지긴 했는데 예민했던 딸이라 아이는 잘 키울까 싶었는데 둘째 사위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사위를 정말 제 아들이다 생각하며 살았고요. 그렇게 주말 내내 시끌벅적하게 놀던 둘째 부부를 보내고 며칠 뒤였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서울에 있어야 될 둘째 사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바로 내려왔는데 차림도 반듯해 보이는 둘째 사위한테 달려가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평일에 여기 웬일이야? 길도 많이 막혔을 텐데. 저번 주말에 보니까 장모님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름에 걸리는 감기는 엄청 고생해요. 초기에 약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프면 알아서 병원 가면 되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왔어. 퇴근했으면 쉬어야지. 아파도 병원 잘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약 잘 챙겨 드세요. 저는 기침 몇 번 했다고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약 챙겨주겠다면서 온 사위를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위를 자식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퇴근하고 먼 길 와준 사위를 식당 안으로 들여서 저녁을 챙겨줬어요. 역시나 두 그릇을 뚝딱 비운 사위는 제가 장사를 끝내는 시간까지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죠. 둘째 사위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참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둘째 부부는 손자가 크는 동안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 재롱도 보며 혼자 살아도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첫째 사위는 속만 썩이다가 이혼했고 셋째 사위는 온갖 걱정만 앞서서 사위들이 참 있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위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잘 따랐어요. 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꼭 들려서 왕래를 하니까 딸보다도 더 자식 같았답니다. 다른 딸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도 잘 안 왔어요. 봄볕에 얼굴 타고 가랑비에 감기 걸리는 거라고 둘째 사위는 그렇게 정말 제 자식 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손자가 4살이 됐을 때 둘째 사위가 제게 여행 가자면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같이 놀러 가는 거 어떠세요? 간단한 옷만 챙기세요. 다른 건 제가 다 챙길게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 가게 봐야 되는데. 에이, 1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가셔야죠. 저희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저는 살면서 제대로 멀리 놀러 가본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한창 애들 키울 때는 돈 아끼느라 못 갔으니까 자식들 시집 다 보내면 남편과 산으로 바다로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하늘로 떠나면서 저는 여행은 그림의 떡 같았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둘째 부부가 왔을 때 TV를 보다가 강원도가 가고 싶다고 했었나 봐요. 얼떨결에 둘째 부부와 손자까지 데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사위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제 입맛을 생각해서 맛집도 알아봤어요. 둘째 딸과 사위, 손자까지 모여서 멀리 나와서 외식을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저를 보면서 더 드시고 싶은 음식 없냐면서 둘째 사위가 바쁘게 물었어요. 그렇게 둘째 사위 덕에 오랜만에 배부르게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보며 커피도 마시고 주전부리도 하면서 바닷길을 걸었어요. 그 잠깐 사이에도 둘째 사위는 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안 추우세요? 바닷바람인데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걱정 말고 손자나 챙겨. 오늘 나 때문에 정신 없었을 텐데. 고맙네. 아니에요. 저도 한번 장모님 모시고 놀러 가야지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제가 다 기쁘네요. 이런 살가운 사위 덕에 저는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늘 한결같이 살갑게 대해주는 둘째 사위를 보면서 둘째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도 사위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큰딸도 자기 앞가림 잘하고 둘째 딸도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하반신 마비였던 막내 사위도 막내딸의 노력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잘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행복, 그거 참 별거 없더군요. 큰 행복만이 경사가 아니라 누가 아프지 않고 별일 없이 지나는 평범한 일상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대로 잘 사는 모습만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는데 자식들 일이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생 잘 살 것 같던 둘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둘째 사위의 전화가 귓전에 맴돈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중에도 그날의 충격이 느껴질 정도랍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저는 그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핸드폰으로 오던 둘째 사위의 전화를 받지 못했죠. 부재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정리 중일 때였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택시가 멈추는 게 보였어요. 장사 다 끝났는데 누가 밥이라도 먹으러 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보이는 둘째 사위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술에 잔뜩 취한 둘째 사위의 모습도 처음인데다가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온 사위를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얼른 가서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사위를 부축했어요. 그렇게 택시가 떠나고 갑자기 사위는 저를 알아보고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한데 갑자기 둘째 사위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둘째 사위의 어깨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며 캐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술은 이렇게 마시고 온 거야? 장모님 죽고 싶습니다. 다 끝났어요. 갑자기 죽고 싶다며 우는 사위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말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던 둘째 사위가 연락이 뜸해지긴 했지만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죽겠다는 둘째 사위를 보자 당황스럽더군요. 그러자 사위는 또다시 울먹이며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장모님 얼굴 뵈러 왔어요. 이대로 하늘나라 가서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가려고요. 이젠 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저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장모님 뵙고 가려고 왔어요. 죄송해요. 마지막에 면목 없이 이렇게 와서요. 아니 누가 죽는다는 거야. 아들 생각도 해야지. 힘들다고 죽겠다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 무너진 듯 오열하는 둘째 사위를 보며 가슴팍을 치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기가 죽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나 싶었죠. 그래서 한참을 둘이 길바닥에서 울다가 어르고 달래서 식당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물을 한 잔 떠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술을 이렇게 했어? 몸 상하려고 작정했어? 장모님, 저는 그냥 제 몸이 아픈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병원 다니면서 고치기라도 할 텐데 지금 이 마음은 무슨 짓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봐.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술이 떡이 돼서 올 정도면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 장모님, 애 엄마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3살이나 어린 대기업 남자랑요. 6개월이나 만나고 있었대요. 그것도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진짜 뒤로 무슨 짓을 했는지 감도 안 옵니다. 둘째 사위의 말을 듣자마자 제대로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범생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던 둘째 딸이 외도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둘째 사위를 붙들고 오해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보자고 달랬죠. 그런데 둘째 사위가 내민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진에는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며 웃고 있는 둘째 딸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정말 하늘에 맹세코 둘째 딸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바람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묻자 둘째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난달부터 계속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회식한다고 듣고 자꾸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옷에서는 남자 향수가 잔뜩 나길래 물어보니까 끝까지 회식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다 외박까지 하니까 저도 의심스러워서 흥신소에 의뢰했더니 그런 사진이 찍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챙기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힘이 쭉 빠진 둘째 사위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사진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둘째 사위의 말에 제가 얼굴을 들고 있을 면목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절 찾아와서 죽겠다는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 소리를 쏟아낸 둘째 사위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솟았어요. 제 딸인 걸 빼고도 4살 된 아들이 있는 엄마가 할 짓인가요, 이게 지금? 자식 둔 부모가 바람까지 피다니. 저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둘째 딸의 행동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택시를 불러서 둘째 사위를 태우고 바로 둘째네 집으로 갔습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처자식밖에 모르던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다른 놈을 만나야 했는지 둘째 딸한테 물어봐야 잠이라도 잘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사위랑 같이 서울에 도착한 저는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가 사위랑 같이 들어오자 딸은 놀란 얼굴로 제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둘째 딸의 얼굴에 증거 사진을 들이밀며 화를 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들 생각은 안 해? 애 엄마가 밖에서 왜 남의 남자 팔짱을 끼고 돌아다녀? 남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둘째 딸은 제가 사진을 들이밀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도 없어? 언제까지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사냐고. 나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아. 엄마나 저 사람 아끼고 좋아하지. 난 애 때문에 겨우 살았어. 이제 다 밝혀졌는데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겠네. 뭐야? 이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딸의 뺨을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누가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바람 펴놓고 당당한 건 무슨 경우랍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딸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했던 자식이었는데 이런 애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게다가 반성도 모르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크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나 너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안 키웠어. 이렇게 살면 나는 널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할 거야. 사위랑 이혼하고 부모 자식 연을 끊든지 유부녀랑 놀아먹는 그 자식을 정리해.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놈이랑 6개월이나 만났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위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사위가 용서하면 그때 내가 널 딸로 받아들일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난 남자 있으면 만나서 팔자도 고칠 수 있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더 한평생을 살아. 저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둘째 딸을 보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중학교 선생이란 애가 이런 정신머리로 살아간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악을 쓰며 우는 둘째 딸을 보면서 화를 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사위랑 이혼하면 부모 자식 연도 끝이야. 그리고 사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해도 원망하지 마. 네가 자초한 일이고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너라는 거 잊지 마.
으름장을 놓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잠에서 깬 손자를 데리고 집 앞에 서 있는 사위가 보였어요. 저렇게 애밖에 모르는 둘째 사위에게 대못을 박은 것 같아서 엄마로서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사위 옆으로 가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내가 딸을 한참 잘못 키웠어. 그러니까 그냥 날 원망해. 저게 헛똑똑이라서 저래.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원망 안 하네. 내가 그럴 자격도 없고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정말 자네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해. 사위는 미안해하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신중하게 잘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방에 걸려있는 남편 사진을 보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비통하고 답답했습니다. 큰딸도 제가 걱정됐는지 자주 전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 심정도 모르고 둘째 딸은 기어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애랑 둘째 사이만 두고 집까지 나가버렸고요. 둘째 딸이 이렇게 낯짝 두껍고 뻔뻔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거 알고 이젠 이해받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부모 자식 연도 끊고 네 자식의 남편까지 버리고 선택한 거니까 다시 눈에 띄지도 말고 사위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잠자코 있어.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정말 자식을 헛똑똑이로 키웠구나.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세상에 말년의 팔자가 이렇게 뒤집혀도 되는 겁니까? 둘째 딸의 바람과 이혼 소식에 첫째와 막내딸들도 혀를 차며 욕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그 대기업 다닌다는 3살 연하 불륜남을 따라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혼을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둘째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에 가장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사위일 테니까 걱정스러웠죠. 죽을 결심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혼을 선택한 둘째 딸이 가출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앞으로 자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 다 이해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도 가만두고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고 복수하려고요. 내가 사과한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그 속 풀릴 것 같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면목이 없네. 둘째 사위에게 자식 둔 죄로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일찍 부모를 잃고 단란한 가정을 잘 꾸리는 게 꿈이라던 둘째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사위가 겪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불편했지만 둘째 사위가 저를 챙겨주는 것처럼 사위와 손자를 챙겨주려고 서울집을 오고 가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도 혼자서 아들을 보기에는 둘째 사위가 힘들 것 같았어요. 갈 때마다 반찬도 해주고 손자 옷도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둘째 사위는 제가 갈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친아들이 큰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깨끗한 집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둘째 사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그 사진들 부인이 일하는 학교 교장실로 보냈어요.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끔찍해요. 선생으로도 엄마로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장모님께는 죄송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제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둘째 사위에게 괜찮다며 대답해 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둘째 딸은 선생님도 엄마도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사위에게도 미안해하지 말라며 어깨를 두드려줬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손자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가끔 들리겠다며 말했습니다. 둘째 사위는 고맙다며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마음 약한 둘째 사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둘째 딸은 학교에서 자진으로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교장실로 보낸 불륜 사진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출근하면 다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다는데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선생님이 불륜이라는 오명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선생님들 사이에서 사내 왕따를 당하던 둘째 딸은 징계 이야기가 나오자 자진해서 그만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 놓고 오명을 쓰고 학교를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나중에 둘째 딸이 스스로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큰딸이 저에게 흥분을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발로 안 나갔으면 나중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이나 파면 당했을지도 모른대. 아휴, 이제 다 끝났지 뭐. 엄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어.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었어요. 큰딸의 말처럼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누가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둘째 딸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딸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자 글쎄 불륜남에게 이혼을 당했던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계산적인 사람 둘이 만나니까 직업이 없어진 백수가 된 딸을 바로 버렸던 겁니다. 대기업쯤 다니는 남자가 머릿속에 계산기도 안 돌아가고 사람 만나겠어요? 선생님이었으니까 6개월이나 만났던 거예요. 결국 사랑보다 계산이 앞섰던 두 사람이 파국을 맞이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남들한테 눈총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남자도 부담스러웠는지 이혼을 한 거였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둘째 딸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둘째 딸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나 학교 그만두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나 너무 막막하더라. 엄마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난 정말 그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사랑? 웃기고 자빠져 있네. 잠깐 뭐에 홀려놓고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난 당분간 너 안 보고 싶어. 핏줄 떼놓고 집 나갔으면 다신 안 보고 살 각오도 했어야지. 네 살 길 알아서 찾아봐.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저는 둘째 딸의 눈물 섞인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줄 모르고 이혼했다니 정말 헛똑똑이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멍청했던 사람이 제 딸인 것 같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가서 평생 잘 살겠다면서 큰소리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요. 이건 둘째 사위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용서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 잘못 둔 죄로 손자와 사위를 자주 보지도 못하고 우렁각시처럼 찾아가서는 반찬만 몇 개 해주고 올 뿐이었어요. 제가 참 둘째 사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동안 참 자상하고 다정한 사위였고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제 딸로 인해서 망가져버리니 제가 참 사위를 제대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둘째 사위를 피해도 가끔 안부 전화도 하는 사위가 염치 없이도 참 고마웠네요. 아들처럼 아끼던 둘째 사위와는 안부 전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를 보기도 하고 반찬도 보내주면서 지내게 됐어요. 둘째 딸은 여전히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는데 저는 딸을 마주할 자신이 없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저도 배신감이 느껴졌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몰상식한 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알던 둘째 딸 같지 않았어요.
저도 충격이 컸는지 그날 악을 쓰면서 말하던 둘째 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큰딸과 막내딸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식당 영업도 다시 힘을 내서 하고 있고요. 그저 둘째 사위와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참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옛말에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내 자식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딱이네요. 남의 집 자식 사고 치는 거 보고 욕할 것 없이 저부터 돌아봤어야 했던 겁니다. 이제는 둘째 사위와 손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에 피가 고인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둘째 딸은 제대로 반성이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도통 믿음이 안 가네요. 아마도 한 몇 년은 안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아주 길게 제 자식 흉을 보게 됐네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대단하게 뭐라도 된 자식보다 부모 걱정할 일 없도록 자기 앞가림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가족 간에 좋은 덕담만 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즐거움이 또 없답니다. 모두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만 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